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전화를 걸면서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이미 이런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쁜데 미안하다. 밥은 먹었냐? 바쁜데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더 시켜줬어야 했는데,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미안함이요.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안함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의 눈에 여러분을 점점 더 작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사과를 반복할수록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부모의 위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안함 대신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자식한테 전화할 때 아마 1000마디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잖아요. 어린 자식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밤새 열이 내리지 않을 때, 그때 부모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아이 곁을 지키셨습니까? 두렵고 지치면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산이 조금씩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취직이 늦어질 때, 결혼이 여의치 않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부모는 어김없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더 해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어른으로서의 무게감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했는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들이 바쁜 듯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맨 처음 꺼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사업이 힘든 건 아들이 겪는 일인데 왜 엄마가 미안한 걸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더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더 잘해줬으면 지금 아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그 말은 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왜 부모는 늘 미안한가? 그 미안함의 뿌리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모의 미안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서 옵니다. 단순히 뭔가를 못해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엉킨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패런탈 길트, 즉 부모로서의 죄책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정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밑바닥에는 자녀를 향한 깊고 진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은 대부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시절, 자식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고 싶어도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던 시절, 그 시절의 결핍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자식이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부채의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한테 진 빚이 있다. 이 생각이 의식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서 당당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과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빚이라는 것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참고,
당신이 사고 싶은 것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빚입니까? 아니요. 그건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자식도 부모한테 그 사랑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영원히 죄인처럼 굴어야 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한데요. 부모가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미안해할 때 자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두 번째 챕터의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라 미안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해. 처음에는 그 친구가 겸손하고 착하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만날 때마다 계속된다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복된다면 슬슬 그 친구와의 만남이 무거워질 겁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질 수도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처음에는 아니야, 엄마 아빠가 뭐가 미안해 라고 손을 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위 인식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사건건 사과를 하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사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말이 무게를 잃고 지시가 잘 먹히지 않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와 비슷한 역학이 작동합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사과를 거듭할수록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부모는 점점 더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 혹은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항상 자기 때문에 미안해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부모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더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자식의 정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가볍고 따뜻한 감정 대신 무겁고 부담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더 안타깝습니다. 일부 자식들은 반대로 부모의 사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저으며 무슨 미안한 게 있어요 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네 라고만 받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미안해하는 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부탁을 해도, 의견을 내도, 권유를 해도 자식은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또 저러시네 하는 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자식이 불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보내온 신호가 자식의 뇌 속에 그런 패턴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도 반복되면 독이 됩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과 대신 감사말 한마디를 바꾸면 관계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과를 받은 쪽은 상대방에 대해 가볍게 위로받은 느낌, 그러나 약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감사를 받은 쪽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사과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예시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네가 스스로 이만큼 해낸 거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엄마가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은 부모의 결핍을 드러내고 자식으로 하여금 내가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말은 자식이 살아온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둘째,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집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이 말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형편에 네가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시작해줬잖아.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넌 처음부터 어른이었어. 자식이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한 게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아있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자식이 그 시절을 기억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면 자식은 그 결혼 초반을 결핍의 기억으로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맙다고 하면 자식은 그 시절을 우리가 함께 이겨낸 이야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경제적인 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한 것, 혹은 오히려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것, 이게 부모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하시는 말이 있죠. 네가 힘들 때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겠습니까? 네가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가 크게 도움이 못 됐는데도 네가 굳건하게 서 있어줘서 그게 부모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 이 말의 힘이 보이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부모의 무력감을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식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어느 쪽이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느 쪽이 부모를 더 존경스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예시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겠어요? 억지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겠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 느껴지는 건 그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안함이라는 렌즈로만 상황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 것, 투정 없이 시작한 것,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진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결핍을 보지 말고 그 결핍 속에서도 이뤄낸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말만 바꾼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말 뒤에 있는 태도, 즉 부모로서의 자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4번째 챕터입니다. 당당한 부모가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부모가 당당하면 자식이 더 행복하다고? 부모가 겸손하고 자식한테 맞춰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식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자식들이 고백하는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닐까?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걱정거리가 자식이었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다음에는 자식의 걱정거리가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지,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런데 부모가 항상 미안해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자식 눈치를 보면서 작아져 있으면 자식은 그걸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는 게 결국 나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그 죄책감이 자식을 짓누르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활기차게 어울리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충만하게 지내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구나.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그 안도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당당한 부모님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하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분의 어른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내가 뭘 알겠어, 내가 뭐라고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당당하게 여기고 분명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으세요? 어느 분한테서 더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당연히 두 번째 분입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당당하게 나눠주실 때 자식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자식은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혼잣말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자식들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습니까? 내 삶은 이미 끝났고 이제 자식의 삶을 응원하는 조연으로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조연의 자리가 자식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은 부모가 조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당당한 부모가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해질 수 있느냐?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미안함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5번째 챕터입니다. 자존감 회복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을 보시면서는 눈을 감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고 연약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날도 있었을 거고,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준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프게 한 기억도 있을 거고,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부모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인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온 증거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모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부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 아닙니까? 자식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이 긴 영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모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제가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을 다시 써보는 겁니다. 종이와 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해온 것들, 크건 작건 다 적어보시는 겁니다. 새벽에 도시락 싸준 것 학교 운동회 때, 빠짐없이 참석한 것 아플 때, 밤새 곁에서 지킨 것 형편이 어려워도, 용돈은 끊지 않으려 한 것, 자식 결혼식, 날 눈물 참으며 웃어준 것. 이걸 다 적어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나 많은 걸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목록이 바로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미안해해야 할 죄목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의 기록입니다. 둘째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자식 생각 말고 남편 생각, 아내 생각 말고 딱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서점에 가서 사오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사치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다시 주인공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자식한테 전화할 때 첫 마디를 바꿔보는 겁니다. 바쁜데 미안하다 대신 이 말을 해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지내줘서 고마워. 딱 이 한마디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잘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응?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 반응이 이미 뭔가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부모는 늘 미안한지, 그 미안함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반복될 때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안하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로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상황별 예시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당당한 부모가 왜 자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부모가 조연이 아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되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못해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자식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미안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이런 마음을 올려놓으세요.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당당함이 말 한마디가 오늘 저녁 자식과의 통화를 바꾸고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과 자식 모두의 삶을 더 따뜻하고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항상 자식한테 미안해하며 지내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 경조사가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결혼식 1번, 장례식 1번, 돌잔치 1번. 이 정도면 적게 잡아도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요. 최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많으신 분들은 5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에이 사람 사는 거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통장에서 나가기만 하는 돈, 매달 고정 지출처럼 빠져나가는 경조사비. 이게 한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1년, 2년, 3년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안내자니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요. 내자니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이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 거의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사람 도리하기가 참 무섭다. 이 말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고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별로 얼마가 적당한지,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경조사비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잔치가 나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쌀 한 말 들고 가고 반찬거리 나눠주고 일손이 부족하면 가서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그게 바로 품앗이였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노동이 오갔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동네 전체가 한 가족처럼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물건이나 일손 대신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내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다 30,000원이 되고 50,000원이 되고 이제는 100,000원도 기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부조금도 올라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은퇴 후의 수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입니다. 물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경조사가 3번만 겹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의 절반이 경조사비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이 좀 나간다 수준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섞어서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5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63세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은퇴하고 첫 해에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습니다.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돈이 그렇게 나갔을까? 김 선생이 가계부를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1년 동안 경조사비로만 420만 원이 나간 겁니다. 결혼식 7번, 장례식 4번, 돌잔치 2번, 칠순잔치 3번. 합치니까 16건이더라고요. 김 선생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느꼈어. 이게 김 선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데도 우리는 경조사비를 계속 내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람이 도리를 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남들이 다 내는데 나만 안 내면 뒤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죠. 둘째, 호혜성의 압박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결혼식에 10만 원 냈는데 이번에 안 내면 말이 되나? 과거에 내가 쓴 돈이 일종의 채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대체 관계에 대한 불안입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면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안 가면 나중에 내 경조사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경조사비를 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3가지, 체면, 호혜성, 관계 불안, 이것들이 우리를 경조사비의 늪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3가지 모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조사비 5만 원 냈는지 10만 원 냈는지 1년 뒤에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내 부조금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호혜성, 이것도 따져보면 꼭 돈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축하 전화 한 통,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손잡아주는 것, 이런 게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 불안, 정말 중요한 관계는 부조금 5만 원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조금 때문에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게 과연 진짜 관계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안 내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우면 마음도 편하고 통장도 안전한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조사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얼마를 내야 적당한 거지? 이 질문입니다. 너무 적게 내면 실례인 것 같고 너무 많이 내면 부담이 되고 매번 고민이시죠? 오늘은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 앞에 연못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죠. 가운데 원이 가장 작고 그 바깥으로 점점 큰 원이 퍼져나갑니다. 인간관계도 이 물결과 같습니다. 가장 안쪽 원, 첫 번째 원. 이건 내 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가까운 친구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죠.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새벽에 연락해도 받아줄 사람, 이 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원, 이건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입니다. 동창 모임, 취미 동호회, 같은 아파트 주민,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이웃,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서너 번은 얼굴을 보는 사이, 만나면 반갑고 이야기가 통하는 분들이죠. 세 번째 원, 가장 바깥쪽 원입니다. 이건 이름은 알지만 일상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먼 친척, 학부모 모임에서 잠깐 알았던 분, 지인의 지인. 그 사람 알긴 아는데 이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개의 원을 기준으로 경조사비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조사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시겠죠. 금액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이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장례식이라면 10만 원에서 그 이상.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세어보시면 10명이 안 될 겁니다. 대부분 5명에서 8명 정도예요. 이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해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부담이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적게 내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분들이기도 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니까요. 두 번째 원,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조사에는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참석하신다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참석을 못하시면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면 예의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5만 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퇴한 상황이라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이 5만 원을 내시면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무리해서 10만 원, 20만 원 내시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면서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내시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두 번째 원에 있는 분들과는 미리 기준을 맞춰 놓으시면 아주 편합니다. 동창 모임이든 동호회든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 우리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경조사비 기준을 좀 정하자. 참석하면 5만 원, 못 가면 3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요.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 열의 9은 잘 됐다. 나도 사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 하고 반기십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에 있는 분들의 경조사에는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툭 날아왔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더라 하고 한참 생각해야 하는 경우 있으시죠. 예전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 먼 친척의 손주 돌잔치, 지인의 지인이 보낸 초대장, 이런 경우에는 축하 메시지 하나 정성껏 보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돈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면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서로 그 정도 거리의 관계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 이건 좀 고민이 되시죠. 기본적으로 부부 동반이라고 해서 금액을 2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내시던 금액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경조사인 경우, 내 아들 결혼식에 와주셨으니까 그분 아들 결혼식에도 가야지.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호혜성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금액은 꼭 같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이 친구에게는 10만 원 내고 저 친구에게는 3만 원 내면 나중에 그게 알려졌을 때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동창 모임 경조사는 5만 원으로 통일한다고 정해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고민도 없고 누구에게든 떳떳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65세 퇴직 교사입니다. 성격이 좋으셔서 모임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직 동문회, 아파트 부녀회, 등산 동호회, 성당 소모임 4개나 되는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문제는 각 모임마다 경조사비 기준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교직 동문회에서는 10만 원이 기본이었고 등산 동호회에서는 5만 원이었고 성당 소모임에서는 자유였어요. 박 여사는 처음에 모임마다 다른 금액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산 동호회 친구가 교직 동문회 친구이기도 한 분이셨는데 경조사비 이야기가 나왔대요. 박 여사가 거기서는 10만 원 내고 여기서는 5만 원 내더라.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등산 동호회 쪽에서는 좀 서운한 기분이 드셨던 거죠. 박 여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의 경조사비를 7만 원으로 통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 모임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모든 모임 경조사비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한다. 양해해 달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모든 모임에서 그래. 잘했다 우리도 사실 부담됐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편해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기준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조사비 다이어트, 정리해야 할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 표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끊는다는 말은 너무 차갑잖아요. 그보다는 정리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장 속에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입고 싶은 옷을 찾기가 어렵죠. 안 입는 옷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고 진짜 좋아하는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정리해도 될까요? 3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오는 사람 있으시죠? 평소에는 안부 한 통 없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만 초대장이 날아오는 관계. 이런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부조금으로만 연결돼 있는 겁니다. 부조금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내 경조사에 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기준이죠. 내 아이 결혼식에, 내 부모님 장례식에 아무런 연락도 부조도 없었던 사람. 그런 분의 경조사에 내가 무리해서 갈 이유가 있을까요? 호혜성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지 한쪽만 계속 주는 건 호혜가 아닙니다. 셋째,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만날 때마다 남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거나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의무감으로 경조사비를 내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청첩장입니다.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 정말 많이 오죠. 카카오톡으로 툭 날아옵니다. 열어보면 예쁜 사진과 함께 축의금 계좌번호가 딱 적혀 있어요.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단체 발송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읽었다는 게 상대방에게 보이니까 안 내면 읽고도 무시했다는 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축하 메시지만 보냅니다. 결혼을 축하한다는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최근 2, 3년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면 역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형편이 되시면 3만 원 정도 보내셔도 좋고요.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보낸 사람이 두 번째 원안에 있는 분이라면 이건 참석 여부를 판단하시고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핵심은요, 모바일 청첩장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대부분 폭넓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서 축의금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른의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사업하실 때는 경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대요. 거래처 경조사, 직원 경조사, 공업자 경조사, 한 달에 많을 때는 1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접고 나시자 경조사 초대가 확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셨대요. 아, 내가 사장일 때만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히려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였으니까요. 이 사장이 그러시더라고. 사업할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관계를 깊게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10명한테 5만 원씩 내는 것보다 진짜 소중한 3명한테 마음을 쓰는 게 훨씬 행복해.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으시나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을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영영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조금 봉투 하나로 관계의 깊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경조사비를 안 내기로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건가?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상하지 않게 만드는 품격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관계는 정리해도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경조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봉투에 들어있던 금액, 그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기억에 남는 건 누가 와 주었는가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 그게 기억에 남지 봉투 안에 5만 원이 들었는지 10만 원이 들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을 전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 한 통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셨으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보다 전화가 100배 낫습니다. 목소리가 전하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장례식이라면 더더욱 전화가 좋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이 한마디가 부조금 10만 원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짧은 손편지입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하시겠지만 바로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편지지 하나 사서 4-5줄만 쓰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직접 가서 축하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멀리서 두 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받는 분이 정말 감동하십니다. 셋째, 작은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면 꽃 한 다발, 돌잔치면 아기 옷 한 벌, 장례식이면 국화 한 바구니,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담았다는 거니까요. 넷째, 직접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부담되시면 부조금 없이 얼굴만 비추러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파격적으로 들리시죠? 봉투 없이 가도 되나? 걱정되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장에서 축하해 주러 온 친구 얼굴을 보면 봉투보다 그 사람이 와준 것 자체가 더 기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와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물론 봉투 없이 가는 게 아직 문화적으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 전화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얼굴 보러 갈 건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마음만 가져간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특히 장례식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부조금도 중요하지만 상주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한두 시간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할머니는 올해 78이십니다. 국민연금과 자녀들이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여유가 많으신 편은 아닙니다. 정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 손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경조사비를 내기가 부담이 되셨지만 친구분에게는 꼭 축하를 전하고 싶으셨대요. 정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편지지 한 장에 정성껏 글을 쓰셨습니다. 손녀분의 어릴 때 이야기부터 친구와 함께 손녀를 돌봐주던 추억까지 따뜻한 축하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덕담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직접 가셔서 그 편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분이 정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울면서요. 축의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느냐? 내 편지다. 우리 손녀가 그 편지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액자에 넣어서 새 집에 걸어놨. 봉투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었으면 이런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음이 담긴 편지 한 장이 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에요. 참고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축의금 없는 결혼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축의금 대신 함께 와서 축하해 주는 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꽃 한 송이 들고 오세요. 선물은 사양합니다. 이런 청첩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의 본래 의미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오히려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내키신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해보시면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조사비가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경조사가 한 건일 수도 있고 5건일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한 건도 없다가 어떤 달에는 갑자기 몰리기도 하죠. 특히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이 집중되잖아요. 4월, 5월, 10월, 11월 이 넉 달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매번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간 경조사비 예산을 먼저 세우세요. 1년 동안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총 금액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예산을 200만 원으로 잡으셨다면 한 달 평균 약 17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달마다 균등하게 나가지는 않겠죠. 어떤 달은 30만 원이 나가고 어떤 달은 한 푼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액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을 정하실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잡으세요.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경조사비를 내시는 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내 밥값을 줄여서 남의 잔칫집에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둘째, 경조사 기록장을 만드세요. 이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공책 하나를 준비하셔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적으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날짜, 누구의 경조사인지, 무슨 행사인지, 참석 여부, 금액, 이렇게 5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혜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냈고 이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냈는지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관리가 됩니다.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예산 초과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메모장 앱이 있으시면 거기에 적으셔도 좋고요. 손으로 쓰시는 게 편하시면 공책에 적으셔도 됩니다.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신다는 것 자체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기준을 맞추세요.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5만 원이면 된다고 하는데 아내는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부부 사이에서 경조사비 기준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선생은 68, 최 여사는 65, 둘 다 은퇴하셨습니다. 최 선생은 경조사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 하셨어요. 반면 최 여사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최 선생의 옛 동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이 왔습니다. 최 선생은 5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고 최 여사는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문제로 꽤 다투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계부를 꺼내서 1년 경조사비 지출을 함께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2가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 경조사비 연간 예산을 250만 원으로 잡는다. 둘, 관계의 원에 따라 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인다. 기준이 정해지니까 매번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청첩장이 오면 기준표를 보고 이건 2번째 원이니까 5만 원이네 하고 바로 정해지는 거죠. 결정에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최 여사가 나중에 그러셨대요.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경조사 때마다 신랑이 하던 게 싹 사라졌어. 차라리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부부가 함께 기준을 정하시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부부 갈등이 사라지고요. 또 서로 감시 역할을 해주시니까 예산 초과도 방지됩니다. 남편이 정한 기준보다 많이 내려고 하면 아내가 잡아주고, 아내가 체면 때문에 고민하면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서로 지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간 예산을 정하셨으면 그 금액을 12로 나눠서 매달 자동이체로 넣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산이 240만 원이면 매달 20만 원씩 경조사 전용 통장에 넣으시는 거죠. 경조사가 있으면 그 통장에서만 쓰시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예산의 한도인 셈이에요. 잔고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고, 남으면 연말에 여유자금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경조사비가 생활비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건 너무 꼼꼼한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은퇴 후에는 이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3개의 원으로 나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인,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이 3원에 따라 금액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둘째,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같은 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고민도 줄고 오해도 없습니다. 셋째,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등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넷째, 돈 대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전화 한 통, 손편지, 작은 선물, 직접 방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부조금 10만 원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섯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연간 예산을 정하고 기록장을 쓰고 부부가 함께 기준을 맞추고
가능하면 전용 통장까지 만드시면 경조사비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항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도 안 내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부조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는 것,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이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겁니다. 해면 때문에 생활비를 쪼개서 경조사비를 내시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책 하나 꺼내서 경조사 기록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래 나간 경조사비를 한번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시면 기준을 세우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배우자와 함께 앉으셔서 우리 경조사비 기준을 한번 정해보자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번 기준을 정해놓으시면 그 이후로는 정말 편해지실 겁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시간이 사라지니까요.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게 훨씬 나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당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경조사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 나만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하시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